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는 역사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투자에 직접적인 경고를 던지는 생생한 교훈입니다. 이 지혜로운 역사의 교훈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의 나눔은 우리 모두를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1720년 영국. 당대 최고의 지성과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함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집어삼키고 명성을 무너뜨렸으며 돈 그 자체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치인, 귀족, 상인들, 그리고 심지어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해낸 위대한 과학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 아이작 뉴턴마저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의 문턱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교묘한 금융사기극 중 하나인 남해회사 거품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300년 전 그 똑똑한 사람들을 속였던 속임수가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 안에도 여전히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해회사 거품은 단순히 인간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이 어떻게 결탁하여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환상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동시에 권력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8세기 초 영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영국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길고 참혹한 전쟁에서 막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재정을 완전히 고갈시켰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당시 영국이 진 빚은 수천만 파운드에 달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조 단위를 훌쩍 넘는 그야말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정부의 모든 수입은 이 빚의 이자를 갚는 데 거의 다 쓰였고 채권자들은 왕실이 과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감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1711년 남해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 회사의 목표는 눈부셨습니다. 영국 정부로부터 남아메리카와의 무역 독점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남아메리카는 황금과 은, 그리고 온갖 이국적인 보물들이 넘쳐나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부분은 여전히 스페인의 지배 아래 있었고 영국이 실제로 확보한 무역권은 노예를 실어 나르는 몇 척의 배와 상징적인 수준의 화물 운송이 전부였습니다. 황금의 땅에서 불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남해회사의 진짜 사업은 바다 건너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빚 그 자체였습니다. 계획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남해회사는 막대한 규모의 국가부채, 즉 국채를 회사가 떠안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대가로 정부 채권자들에게는 빚 대신 남해회사의 주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의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을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꿔주는 금융기법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두 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배당금, 다른 하나는 남아메리카 무역을 통해 얻게 될 막대한 미래의 수익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정부는 당장의 빚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채권자들은 가치가 폭등할지도 모르는 주식을 얻게 되었으며 남해회사는 단숨에 정치적 정당성과 막강한 영향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토대는 썩어 있었습니다.
약속된 남아메리카의 부는 존재하지 않았고 회사의 가치는 오직 환상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환상은 현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1720년이 되자 남의 회사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온갖 팸플릿과 광고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약속했습니다. 회사는 의회 의원들에게 뇌물을 주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투자하기만 하면 누구나 거부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1720년 초 100파운드 남짓이었던 주식은 그해 여름이 되자 100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0배나 폭등한 것입니다. 영국 전체가 투기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귀족, 상인, 정치인, 심지어 성직자까지 모두가 이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마치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영끌이나 코인 광풍처럼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이작 뉴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뉴턴은 일찍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보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보자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돈을 가지고 다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거품이 터졌을 때 뉴턴은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잃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은 역사상 모든 거품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지성은 집단적 망상 앞에서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품의 작동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가 몰리면 가격이 오르고 오른 가격은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순환은 스스로를 먹이 삼아 끝없이 몸집을 불렸습니다. 이미 주식으로 뇌물을 받은 의회 의원들은 이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1세마저 회사의 총재가 되어 이 사기극에 왕실의 권위를 더해주었습니다. 1720년 중반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땅을 팔고 빚을 내서 주식을 샀습니다.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 이야기를 했고 아무도 이 기회의 마지막 탑승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가격 뒤편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고 배당금은 무역이익이 아닌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 본질은 정부의 빚과 대중의 망상 위에 세워진 거대한 피라미드 사기였습니다. 1720년 말이 되자 마침내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실제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공포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가를 하늘로 밀어 올렸던 것과 똑같은 군중 심리가 이제는 주가를 땅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연말이 되자 남의 회사 주식은 100파운드 근처로 폭락했고 영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증발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평생 모은 저축을 잃었고 중산층 가정은 파산했으며 안정된 미래를 꿈꿨던 상인들과 전문가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거품을 부추겼던 정치인들과 귀족들은 국가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조용히 손실을 보전받거나 파산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거품의 비용은 아래로 전가되었고 기득권층은 상처는 입었을지언정 안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폭풍은 단지 금융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회 조사 과정에서
뿌리 깊은 부패가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 정부 장관, 심지어 재무부 장관까지 뇌물과 내부자 주식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했고 군중들은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몇몇 남의 회사 임원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희생양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스템, 즉 정부와 금융의 위험한 결합은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영국은 국가를 지탱하는 바로 그 기계를 파괴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위선을 상징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품법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법은 왕실의 허가 없이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여 투기적 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법은 남의 회사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규제는 환상의 설계자들을 위해 복무했을 뿐 그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1720년을 넘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수십 년간 투자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남의 회사가 해결하려 했던 국가부채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전가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3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남의 회사 거품은 역사상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이후 모든 금융위기의 원형이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을 보십시오. 웹사이트 하나밖에 없는 회사들의 가치가 수십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경제, 무한한 성장이라는 이야기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1720년처럼 현실이 따라잡는 순간 재산은 증발했고 평범한 투자자들이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2008년의 주택담보대출 거품을 보십시오. 남의 회사 주식이 왕실의 권위로 보증된 것처럼 주택담보부증권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팔려나갔습니다. 1720년 의회가 그랬던 것처럼 신용평가사들은 거짓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붕괴가 왔을 때 수백만 명이 집과 직장을 잃었지만 거대 은행들은 구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부 암호화폐 열풍과 밈주식 현상에서도 똑같은 리듬이 반복됩니다. 실체보다는 과대 광고가 앞서고 초기에 진입한 내부자들은 돈을 벌고 빠져나가지만 대다수는 빈털터리가 된 채 남겨집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운율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남의 회사 거품의 그 운율은 그 이후 모든 금융 광풍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지성은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마저 군중심리에 의해 파멸했다면 과대 광고를 그대로 믿는 평범한 투자자에게 과연 어떤 기회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규제 당국이나 전문가가 당신을 구해줄 것이라 의지하지 마십시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마십시오. 이 게임의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품은 단순한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의해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같습니다. 부는 위로 흐르고 손실은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금융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거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 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쉽게 버는 돈은 거의 항상 환상입니다. 1720년이든 2025년이든 누군가는 당신을 피라미드의 다음 층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부는 열광이 아닌 가치 위에, 환상이 아닌 지식 위에 세워집니다. 1720년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마저 속았다면 우리 또한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기억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회의적인 태도만이 당신의 유일한 방패이며 지식만이 당신의 유일한 보호막입니다.